가장 비트코인이 금보다 우월한 건 뭐냐면 빛의 속도로 지구 반대편으로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 5천만 원인데 내재 가치가 없어서 영원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틀려요. 왜냐하면 내재 가치가 없는 줄 알고 5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건 현상이에요, 현상. 내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도래합니다. 10배 정도를 본다면 무난하지 않을까 싶은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시간을 내서 공부하고 관심을 가지면 제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 여러분들을 배신하지는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태민이라고 합니다. 건대 정보통신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고요. 2014년도에 비트코인 발견하고 그 이후로 책 쓰고 강의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책을 출판했을 때는 이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었죠. 책 출판이 끝나고 나서 지금 또 중동의 정세가 불안정해지는 걸 이제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알게 되었죠. 근데 사실 이제 책을 준비하는 것은 그 전에 한 4년 정도 준비를 했고요. 그때 이미 이제 우리가 현상 변경이라고 하는데 국제 정치학에서는 현상 변경이 시도될 것이다라는 걸 이제 국제 지정학 학자들은 알고 있었죠. 그 이유는 이제 미국이 세계 경찰로서 5대양 6대주에 이 힘을 투사하는 것을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대략 트럼피즘으로 이제 나타났던 거고요. 바이든 행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았고 사우디도 이제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그 안보 전략이 아니라 이스라엘하고 이제 동맹을 맺고 이런 식으로 수순을 밟고 있었는데 이란이 그것을 이제 해방하기 위해서 하마스를 움직여서 이제 사우디를 난처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가 가뜩이나 지금 이제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인데 여론조사도 안 좋은데 더 여론조사가 안 좋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세계의 질서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좀 많이 달라지고 있죠. 일단 이 발언에 대해서 무게를 둘 필요가 있는지를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원래 그 친중과 대땅트는 공화당 대통령이었던 닉슨이 시행한 거고요. 레이건 이후에 부시 대통령이라고 공화당 단임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가장 친중적이었죠. 그 부시 대통령이 친중적이었다가 재선을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일부 우파가 떨어져 나왔죠. 부시 대통령이 너무 친중적인 행보를 했던 게 그 한 원인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천안문 사건이라고 아시죠? 그 당시에 중국이 굉장히 많은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학살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다시 중국을 세계 무대로 끌어들인 게 이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었고 민주당은 뿌리가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민주당은 글로벌리스트들도 있지만 사실은 인권이나 이런 걸 강조하는 이제 리버럴들이죠. 그래서 중국을 이제 오히려 이렇게 독재를 한다 이런 걸 이제 주로 말하는 건 민주당 의원들이 많아요. 원래가. 그러니까 이걸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그런 민주당 뿌리를 대변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부 우리가 68세대라고 미국의 세대를 말하진 않는데 유럽에서는 68세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386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월남전으로 촉발된 학생운동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서구에서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게 민주당의 뿌리다 보니까 민주당 고인물로서 바이든 대통령이면 할 수 있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언론은 이것을 이제 화해를 기대하고 있다가 기자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보기에는 대답한 것 같은데 이거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사실 미국 기준에서 중국은 계속 독재자였죠. 공산당 일당 독재인데 만약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친중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코멘트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진 않았던 거죠. 그렇다 해서 이걸 사실 그대로 독재자라고 말했다 그래가지고 중국하고 전쟁을 할 거냐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과연 큰 의미를 둬야 되는지는 좀 퀘션이 있는데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친중 전략을 세웠다가는 미국에 거대한 기류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하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겠죠. 미국이 사실 다른 나라하고 다른 건 민주주의가 굉장히 성숙한 나라고 사실 민주주의의 보루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미국을 비판적으로 보거나 싫어하는 사람들도 전 세계 민주주의가 사실은 미국의 힘에 의해서 지탱된다는 것은 대충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민주주의 국가의 미국이 전직 대통령을 기소를 여러 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기소를 아무리 해도 인기가 더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방글라데시나 이런 후진적 정치에서 우리나라도 가끔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나라가 그렇죠. 후진 정치에서 보는 것처럼 정권 바뀌면 또 전임 대통령하고 강요도 감옥 가고 이런 걸 보게 될 거예요. 지금 트럼프를 이렇게 기소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바이든 아들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바이든 아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시죠? 예, 그걸 다 이제 언론들이 덮어놨었는데 바이든 가족이 다 감옥 갈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사실 이거는 내전이죠. 미국이 이 정도라면. 근데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조지 프리드만이 다가오는 폭풍과 미국의 색이라는 책에서 미국이 50년 주기, 70년 주기가 있는데 2016년부터 2030년도까지가 그 혼란이 그게 달한다고 보고 있어요. 한쪽으로 정리되기 전까지. 몇 가지 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 시대도 이렇게 단일하진 않았고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민헨 트라우마를 생각해 봐야 돼요. 미국의 이야기는 아니고 영국이 나치 독일에 대해서 핵벽 정책을 했던 게 민헨 트라우마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핵벽 유화 정책을 했었죠. 체코슬로바키아를 포기하고 그런데 그 평화가 8개월밖에 안 갔고 결국 독일은 일을 일으켰죠. 그 민헨 트라우마 때문에 이제 트루만 대통령은 한국 전쟁에 전격적으로 개입을 했죠. 그런데 한국 전쟁에 개입하고 1년도 안 돼서 후회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미국 정치가 회의감에 졌습니다. 한국 전쟁을 트라우마까지는 안 하지만 한국 전쟁과 되게 유사한 베트남 전쟁을 치르고 미국 정치는 베트남 트라우마에 이제 휩싸였죠. 그 베트남 트라우마가 치료된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해서 일어났던 1차 걸프 전쟁 때 아버지 부시가 깔끔하게 승리를 했거든요.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또 하나는 클린턴 대통령 때 유럽 한복판 유고에서 이제 내전이 일어났죠. 코소보를 통해서 인종 학살. 그때 유럽은 꼼짝 못했는데 미국이 결국 개입을 해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 군대는 선하고 이타적인 일에 개입을 한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면서 이상주의가 꽃을 피웠죠.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이 너무 참혹한 패배였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베트남 트라우마가 오랫동안 지배를 했어요. 미국의 정신 세계를. 그러다가 그것이 미국에 이제 힘을 투사하는 것을 굉장히 억제했죠. 지금보다 아마 더 했을 거예요. 베트남 직후에 미국이 모든 거에서 발을 빼려고도 했고 심지어 닉슨 대통령은 중국하고 대탕트를 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에서의 미군의 주둔을 포기하려고도 했었습니다. 진지하게. 그 정도로 이렇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이상주의가 꽃을 피운 게 이제 다 2차 이라크 전쟁,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이었죠. 아시겠지만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20년 동안 피를 흘리다가 결국은 9조 원어치의 어마어마한 무기를 아프가니스탄에 남겨두고 출수했어요.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바이든 대통령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아프가니스탄 철수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어떻게 치르나요? 미국이. 군인 한 명도 안 보내잖아요. 무기만 뒤에서 대주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프가니스탄 트라우마,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 트라우마의 재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과 이제 또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이 맞물려 가지고 미국한테 중동이 그렇게 중요한 곳이 아닌 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실패도 있고 그래서 이제 베트남 전쟁 직후처럼 이제 오므라들고 있는 상태에서 가뜩이나 이제 석유까지 풍부하니까 중동에 개입할 그 의지도 합리적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이 빈 거죠. 현상 변경 시도하고 누군가는 이란이 시도한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이 위축이 되는 데다가 찬물까지 더 끼얹어서 미국이 힘을 옛날처럼 적극적으로 투사하려면 또 어떤 사건들을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별로 전망은 없는 게 지금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돈으로 지원하는 것도 반대가 많아요. 그게 공화당의 목소리인데 지금 공화당으로 정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도 이제 지원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급속하게 빨리 미국 없는 유라시아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건 이제 시진핑 주석이 대만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 기존의 발언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진핑 주석은 사실상 전쟁을 준비하라라고 막 그랬거든요. 뭐 자기네 군대한테. 근데 대만에서 전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현상 유지를 또 당분간 가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하고 대땅트를 시도할 때 그 모 대통령이 한 말이 있어요. 마오쩌둥이 한 말이
대만은 우리나라가 맞지만 100년 동안 그냥 놔둬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100년 후에 보자 이런데 100년이 채 안 됐죠. 1970년대로부터 100년이면 2070년이 돼야 되는데 2020년도쯤에 이제 시진핑이 이거를 좀 이용했죠. 대만 통일을. 그러다가 이제 하들짝 놀래서 그 이후에 사건이 많았죠. 중국이 경제가 부동산 위기 막 있고 그러는 게 사실은 서구가 개입을 하면 그런 게 그렇게까지 안 갈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 이면에는 지정학이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도 강경하다가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서구가 가지고 있는 그 막대한 금융망, 금융의 힘. 그러니까 이제 전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반대급부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역시 미국은 원래 국정 기조가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겁니다. 원래가. 그거로부터 변경된 적은 없죠. 대만을 미국이 중국가에 준하는 걸로 이렇게 다 대우를 해주지만 한 번도 대만을 독립된 국가다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책임 있는 정치가가. 중국이 지정학적으로 쓰는 카드는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가 중동이고요. 이란의 배후에 중국이 있거든요. 직접적인 힘을 투사하는 건 아니지만 가깝습니다. 하나는 대만이고 하나는 한반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만에서는 전쟁 안 한다고 그랬지만 최근에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북한이 정찰위성 쐈잖아요. 이게 굉장히 묘한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자기네들이 뭔가 미국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싶을 때 직접 보내지 못할 때 북한이 뭔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양진영이 있는데 내가 보스고 나는 굉장히 온유하고 인자한 메시지를 보내지만 내 밑에 형식적으로 내 관할이 아니지만 누구나 다 내 관할 아래 있다라고 하는 애는 막 짖는 거죠. 발길질하고. 분명히 시진핑 주석은 유화 제스처를 취했는데 북한에서는 바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쓰고 있는 세 가지 카드를 우리가 고민을 해보죠. 중동과 대만과 한반도. 과연 중국이 꼬리를 내린 걸까요? 쉽게 말해서 미국이 중국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호불호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책임지고 있는 건 미국의 시대이기 때문에 현상 유지를 미국은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시대든지 패권을 잡고 있는 나라, 그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책무입니다. 현상을 관리하는 거. 근데 여기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늘 현상을 변경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명분이 뭐 민주주의 확산이건 공산주의 확산이건 명분은 그 다음 문제예요. 중요한 건 현상을 변경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중국은 대만을 힘으로 복속시키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현상 유지예요. 근데 중국이 대만을 통일하겠다라고 하고 미국이 대만을 독립국가를 인정하면 이건 현상 변경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자를 놔두고 하마스하고 그냥 늘 쿵탕쿵탕 하지만 협상으로 하고 이렇게 간다면 현상 유지인데 가자를 정리를 하고 거기다가 뭐 새로운 세력을 심거나 하면 일단 현상 변경인데 그거는 약간 국지적이지만 시리아, 레바논까지 막 변경되고 요르단, 뭐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뭔가 된다면 현상 변경인 거죠. 그런 거 생각해 봤을 때 우리 한반도의 현상 유지 세력은 누구고 현상 변경 세력은 누군지를 우리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늘 현상 변경의 목소리가 북한에서 나와요. 근데 북한은 현상 변경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책임 있는 주체라고 우리가 보기는 어렵죠. 중국이 뒤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늘 중동과 대만과 한반도에서 현상 변경 세력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꼬리를 내린 것 같진 않아요. 메시지는 보낸 거죠. 북한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뭐 이제 우리나라 엘리트들은 이제 더 가제눈이 돼야 되겠죠. 양쪽을 뭐 다 살펴야 되고 특히 기업가들한테는 굉장히 쉽지 않은 선택들이 모여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기업가들은 예방이 좀 된 것 같아요.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하고 선거 있었을 때 연임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기를 다들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다시 그냥 옛날처럼 안 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렇게 우리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트럼프만 없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웬걸 바이든이 되고 나서 더 가혹했죠. 그래서 칩보드 그렇고 뭐 배터리, 2차 전지 뭐 하여튼 리쇼어링을 비롯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어마어마한 압박이 왔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중 일부를 뉴스로 접했을 거고요. 실제로 그 핵심 부들이 받았던 메시지는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들이겠죠. 이건 이제 변함이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국도 강력한 메시지를 계속 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옛날처럼
양쪽에 이제 다 걸쳐서 우리에게 유리한 거를 취하고 하기 어려워지겠죠. 한편으로는 근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하고 일본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을 묶었잖아요. 안보 그 일종의 형태로. 그러면서 지금 일본의 경제가 좋거든요. 그런 것들처럼 한국에게는 기회가 올 수도 있죠. 더군다나 이제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 때문에 미국이 대만의 TSMC에 미국의 기업들이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퍼티그를 갖는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저 대만에 우리가 전부 그 중요한 그 주문형 반도체를 전부 의지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럼 대안이 어딨냐? 궁극적인 대안은 미국 국경 안으로 공장 갖고 오는 거지만 미국에 그럴 만한 그 인적 자원이 없어요. 그러면 인적 자원을 고민해 봤을 때는 삼성이 유리하거든요. 거의 지금 현재로서.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어떤 병참 기지가 되고 있죠. 한반도. 남한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한 데다가 근면하고 그리고 그동안 냉전, 북한과의 냉전이 끝나지 않았던 것 때문에 반사적으로 우리는 냉전 이후에도 무기 산업을 계속 키워왔거든요. 빛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식인들이 오해하는데 미국이 달러를 수출하니까 미국은 종이에다가 특별한 인쇄만 묻히면 외국의 석유 같은 귀한 자원이나 인적 자원이나 뭐 우리나라로 치면 반도체, 자동차를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왜 그 종이를 받고 그 우리의 귀한 인적 자원들이 만들어낸 자동차, 철강, 반도체를 미국한테 주겠어요? 서로 안 하겠죠. 그것부터가 좀 말이 안 되는 상상력이죠. 돈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요. 달러 패권이라는 게 포스트 1945 시스템에서 이제 달러한테 특수한 지위를 부여한 건 맞아요. 근데 그 당시에 특수한 지위였던 거는 금하고 교환되는 특수한 지위였던 거죠. 그런데 다른 나라는 금하고 직접 교환이 안 되는 돈을 만들었고 달러는 금하고 직접 교환되는 돈을 만들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건데 1971년도에 이제 달러가 금 창구를 닫으면서 달러의 특수한 지위라는 거는 사실은 없어졌어요. 물론 이제 봉합하기 위해서 페트로달러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키신저가 가서 우리가 너희들한테 안보 서비스를 제공할 테니까 니네들은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석유를 달러로만 결제해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달러는 곧 석유를 의미하니까 특별하다면 특별한 건데 뭐 다른 나라 돈으로 굳이 석유를 못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달러가 특별한 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특별한가? 그거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힘이죠. 미국의 국가 신인도죠. 미국의 국가 신인도는 어디서 올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공부한 분야에서 문화의 힘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기술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만 여기엔 일정 정도 학문에서 합의된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미국이 전 세계에 투사하는 미국의 국방력이거든요. 미국의 국방력이 바로 달러의 근간인 거죠. 달러는 사실 미국의 국방력을 반영한다라고 거기 써 있지 않아요. 사람 선택하는데 선택하다 보니 계속 달러를 선택하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미국의 국방력이 결국은 무역 시스템의 근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거를 놓치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이 달러 패권을 계속 유지하려면 미국이 전 세계에 계속 항공모함으로 순찰을 돌아야 되는구나. 그럼 이 공짜일까요? 항공모함 순찰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요. 미국의 1년의 국방비가 1조 달러잖아요. 1조 달러. 1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미국이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줄이든가. 그걸 줄이면 역시 달러의 패권의 지위도 내려가는 거죠. 이게 딱 바로 현상이 나타날지 아니면 어느 정도 관성이 딱 가다가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면 미국이 1조 달러의 돈을 거기다가 부으면서도 무역 적자국이란 말이에요. 무역 적자국인데 또 국방비로는 1조 달러를 쓰고 있어요. 미국이 쓰고 있는 국방비는 미국 다음에 2위부터 10위까지를 다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무역 적자를 내면서 어떻게 이렇게 국방비를 많이 쓰느냐 하면 전 세계의 흑자국들이 미국의 채권을 사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계속 빚을 늘려도 되는 거죠. 근데 중국부터 미국의 채권을 더 이상 안 사잖아요, 지금.
그럼 이 시스템은 불능이에요. 여러분 뭐 제가 종이에다가 특수 잉크로다 이렇게 오태민 얼굴 그리면 그걸 뭐 가치물에 여기겠어요? 안 할 거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치를 여기는 거는 그 퍼렇게 인쇄된 그 종이가 아니고요. 그 종이되어 있는 미국의 힘인데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그 전 세계 무역과 금융이 돌게 하는 미국의 국방력인데 그거는 돈덩어리란 말이죠. 그 빚덩어리고 그 빚을 세계가 끌어안지 않으면 이 시스템은 돌아가지 않게 되어 있는데 이미 벌써 미국 안에서 그러지 말자는 소리가 나오고 그게 바로 트럼피즘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세계화 이후에 지구는 평평하다 뭐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세계화 시대를 살았잖아요. 지구는 평평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세계가 무역으로 돌아가려면 공공재를 누군가 제공해야 되는데 평평하다면 우리가 인구 비례로 그 공공재를 내든지 GDP 비례로 그 공공재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공공재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위너는 누구냐면 중국의 중산층, 한국의 중산층이 위너고 자기 나라의 전 세계를 무대로 금융업을 하는 애들이 위너고 미국의 그냥 평범한 재능밖에 없는 고등학교를 나와서 성실해. 그래서 어디 출퇴근은 잘하는데 특별한 재능은 없는 사람들이 루저인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철강 공장부터 일본으로 갔었고 자동차 공장 한국으로 갔고 반도체 공장 일본 갔다가 한국 갔고 섬유 공장 예전에 그냥 외국으로 나가버렸고 일자리가 이제 없는 거죠. 그게 무역 흑자나 무역 적자의 본질이에요. 무역 흑자라는 것은 일자리를 수입해 오는 거고요. 일자리를 가지고 뺏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나눠주는 게 무역 흑자. 그래서 무역 흑자를 내고 싶어 하는 거고. 무역 적자라는 것은 실업을 갖고 오는 거죠. 일자리를 외국에 전해주고. 그러니까 미국은 무역 적자를 3, 40년 쌓으면서 엄청나게 실업을 갖고 온 거죠.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러스트벨트에서 트럼프의 지지에 러스트벨트라는 데가 100년 동안 민주당이 득세하던 곳이에요. 노조가 세고. 그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2010년도 선거를 할아버지도 민주당원, 아버지도 민주당원, 한 번도 민주당이 아닌 후보를 찍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들이 트럼프를 찍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별로 선택지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지정학이라는 공부를 하면 약간 회의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변수는 아니거든요. 하물며 우리나라 정부가 변수가 아닌데 우리 개개인이 무슨 변수가 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우리는 태풍하고 비슷해요. 태풍의 경로를 우리가 인공위성으로 보면서 아는 거죠. 태풍이 오는데 뭐 우리가 특별히 뭐 태풍 때문에 이민 가진 않잖아요. 웬만큼 견디는 거죠. 그나마 이제 저는 비트코인 오다쿠로서 한마디 드리면 비트코인이 좀 위안은 되죠. 비트코인은 이제 내 가족을 국경 밖으로 이제 보낼 때 어떤 수단이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집안에 이제 생수하고 이제 뭐 통조림 같은 거 많이 쟁겨놓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게 특별히 대안은 아니겠지만, 네. 바이낸스의 정펑짜오가 미국의 이제 사법부하고 형량 거래를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벌금을 확정하고 내년 4월에 이제 마지막 선고를 받고 약 18개월 정도 감옥에 간답니다. 제가 비트코인 2013년도에 발견했거든요. 비트코인 깨닫고 제일 먼저 제가 공부한 게 자금 세탁이에요. 그래서 그해 11월인가 12월에 킨텍스에서 비트코인 컨퍼런스 열렸을 때 그때 이제 비타릭 부테린이 한국에 왔을 때 저도 연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비트코인 원리 이런 거 쉬운 거였는데 저는 혼자서 자금 세탁과 미국의 전략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뭐 듣는 사람 많지 않았지만 어쨌건 제 자신이 공부를 하느라고 도움이 많이 됐죠. 한국에 책이 없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 자금 세탁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미국 원서 이런 거 뭐 잔뜩 읽으면서 이제 공부했는데 이번에도 자금 세탁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마스가 비트코인 이런 걸 받은 거 아시죠? 그 자금 세탁을 바이낸스에서 했대요. 자금 세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자금 세탁은요, 선의의 무지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내가 무지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알고 한 거로 간주해요. 자금 세탁을 하기 원해서 나한테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바꿔주고 나는 묻지 않고 느낌상 분명히 저거 탈세거나 안 좋게 얻은 거야 비트코인 내가 바꿔줘 돈으로. 그러면 나중에 내가 몰랐다라는 게 항변이 안 돼요. 몰랐다는 걸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되는데 아니 바이낸스 사장이 무슨 거래를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 자금 세탁으로 걸린 거예요.
20년형이 20년형. 근데 18개월로 한 거는 이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으로 이제 몇 조 되는 벌금으로 이제 하고 자기가 이제 바이낸스 내려오고 미국에서 바이낸스 철수하고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또 자금 세탁이 무시무시한 게 뭐냐면 전 세계의 그럴듯한 국가들은 다 인정하는 민법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제가 자금 세탁을 해서 돈을 이렇게 받고 장물을 넘겨요. 그럼 그 장물을 인수한 사람, 그게 부동산이 됐건 비트코인이 됐건 채권이 됐건 그거를 인수한 사람이 또 한 번 그걸 팔면 선의의 제3자가 생기거든요. 그는 뭐 자금 세탁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거는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못 건드려요. 사유재산인데. 근데 자금 세탁에서는 이런 규칙이 없어요. 몰수해버려요. 극단적인 경우에.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그 테러, 이게 이제 9.11 이후로 이제 굉장히 강화된 건데 테러리즘과 맞선다는 개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게 바로 금융망이고 거기서 이제 자금 세탁인데 자금 세탁을 막으려면 기존의 이제 비슷한 법률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걸 뛰어넘는 어떤 강력한 규칙을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금 세탁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가짜 무역을 일으킨다거나 변호사가 개입한다거나 회계사가 개입한다거나 금은방이 개입한다거나 경마장을 이용한다거나 카지노를 이용하는 식으로 해요. 경마장 같은 자금 세탁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모든 말에 다 걸어요. 모든 말에 다 걸면 확률상 한 40%는 챙기는 거예요. 상금으로 60% 날리고 그렇게 60% 비용을 들여서 합법적으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자금 세탁이라는 건 사람들이 돈을 은닉하는 걸 자금 세탁이라고 하는데 그 은닉이고 자금 세탁은 은닉된 자금을 양지화시키는 게 자금 세탁이에요. 지하에서 있는 돈을 합법적으로 번 것처럼 이제 꾸며서 올리는 거잖아요. 비트코인도 분명히 뭐 해킹으로 번 거, 북한 거 막 지하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이제 거래소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건데 이게 자금 세탁인데 그래서 국제사회가 이제 회계사, 변호사를 보호하는 법 같은 거 다 무시하고 자금 세탁에 개입했다 그러면 그냥 철퇴를 내리거든요. 금은방도 자금 세탁에 개입하면 철퇴를 내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상화폐가 자금 세탁의 온상이 될 걸 저는 알았어요. 비트코인 딱 공부하고 나서. 그래서 자금 세탁 법을 공부한 거고 관련한 규제나 사례를 공부한 거고 이거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늘 얼러트하고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자금 세탁에 관해. 뭐 짱뽕짜오가 무슨 자금 세탁에 가입했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유죄를 인정한 거죠. 왜 인정했냐? 이거 끝까지 법원에 가서 개기면 20년형 받아요. 20년형. 20년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량거래라고 하는데 미국은 이 형량거래를 공식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18개월만 감옥에 가는 걸로 해가지고 유죄를 인정하는 거죠. 그럼 이제 검찰도 편한 거죠. 이 자식 유죄를 인정했으니까 내가 감형해줄게. 18개월. 벌금으로 때리는 거죠. 돈은 많으니까 돈과 우리 가상화폐 세계에서 이런 식으로 1년하고 2년 사이에 감옥 갔다 온 재벌들이 되게 많아요. 그들이 전부 그 선의의 무지를 보호를 못 받아서 그래요. 회장이 뭐 알겠어요. 거래소 사장이 그 거래 내용 보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무섭죠? 그러니까 바이낸스가 어제 새벽이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JP 모건의 분석관은 호재다 이렇게 했거든요.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어요. 왜 그러냐면 시장은요. 좋고 안 좋은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낸스 사건이 세틀 다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합의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거래소에 있는 자금 많이 빠져나왔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은 폭락하는 게 아니라 좀 올랐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거래소가 망하건 거래소 해킹하고 원래 무관한 거고 오히려 이런 형사적인 사건은 확정이 되면 될수록 이 세계에 좋다. 모호한 게 제일 안 좋다. 금은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 금을 우리가 주로 금괴로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금괴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쓸모가 없기 때문 아닐까요? 그 바가 무슨 쓸모가 있어요? 벽돌로 쓰나요? 그거? 아무 쓸모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반론이 바로 들어요. 치과용 금, 그거는 시장이 다릅니다. 아예. 치과용, 도금용, 뭐 반도체에 좀 쓰고 뭐 그다음에 이거 스피커 음향 좋아하는 사람들은 구리선이 아니라 금으로 만든 선으로 음악을 들어요. 쓸모가 있죠. 특수 금속이니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금괴금. 우리가 이제 경제학의 거두 중에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금이 쓸모가 없다는 걸 논증하면서 이런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는 행동을
다른 별에서 온 사람이 보면 얼마나 특이하냐면 지하에 흩어져 있는 특수한 물질을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지고 순도 높게 재련해요. 껌껌한 데서 꺼내갖고. 그리고 그거를 예쁘게 바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지하에 넣어요. 그게 미국의 포트녹스 이런 지하 벙커에 군인들이 지키는 벙커에 잔뜩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쓸모 없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의외로 쓸모가 많습니다. 그 얘기는 차차 나중에 하도록 한데 가장 비트코인이 금보다 우월한 건 뭐냐면 빛의 속도로 지구 반대편으로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치물도 지구 반대편으로 빛의 속도보다 상당히 느리지만 어쨌건 정기적인 속도로 다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거의 비용 없이. 쌀을 그렇게 보내겠어요?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은행망을 통해 갖고 이제 돈을 보낸다. 뭐 실제로 뭐 그걸 가치물이라고 하더라도 일주일 정도 걸리지 않나요? 좀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런 금융망 자체를 통과하지 않고 가는데 그런 전자화된 어떤 그런 증권이나 전자화된 어떤 그런 징표하고 비트코인이 완전히 다른 건 뭐냐면 전자화된 징표들은 근거 자산이 있어요. 그래서 근거 자산은 어느 창고나 금고 안에 가만히 있는 거고 그 근거 자산을 기반으로 파생된 전자적 코드, 소유권이 이동하는 거고요. 비트코인은 근거 자산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가치물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자체가 이동해요. 그래서 근거 자산을 동결하는 식으로 국가나 지역 국가나 강력한 국가가 그거를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이게 끔찍한 거죠, 이건. 우리가 증권도 여러분들이 증권을 전자적으로 거래하면 실제로 증권 갖고 있지 않잖아요. 증권은 어디 있나요? 예탁원 같은 데 있어요. 그죠?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걸 이제 해결하는 걸 이제 클리어링 하우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실물은 나중에 클리어링 하우스에서 클리어링 해주는 거고 소유권만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믿고 하는 거니까 그냥 내 거고 내 돈 벌었다는 거지. 사실은 잘 따져보면 중앙이 개입해갖고 야 지난 한 달 동안의 거래 무효야 이렇게 해버리면 할 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 자체예요. 놀랍죠. 이걸 듣고도 이제 보통은 이제 놀라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금융 시스템 몰라서 그래요. 금융의 역사도 모르고. 옛날에는 이제 런던 19세기에는 그 여러분 기송관이라는 거 아세요? 기송관? 기송관이 뭐냐면 뉴마틱 튜브라고 해요. 뭐냐면 그게 무슨 애니메이션에 나왔다 그러는데 요새 병원 가면 있어요. 혈액 샘플 있잖아요. 혈액 검사 가지고 1층에서 혈액 검사했는데 종합병원 같은데 이렇게 혈액 검사했는데 혈액 샘플을 캔에다 넣은 다음에 띵 누르면 그게 그 병원 안에 있는 그 진공관을 통해 갖고 3층의 분석실로 바로 이동하거든요. 진공이니까 되게 빠르잖아요. 이걸 금융의 본산인 런던은 은행들 간에 이 도관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은행이 발행한 수표가 우리 은행에 들어오면 그 수표하고 레터를 써가지고 그 캔에다 넣어가지고 그걸 슝 보내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전자적 코드를 보내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 방법이 제일 빠른 거였어요. 도관이. 그건 설치비가 엄청나게 들 거 아니에요. 진공을 관리해야 되고. 그런 걸로부터 발전해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비트코인까지 온 거죠.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가 없는 거는 맞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트코인은 먹을 수도 뭐 치장할 수도 없고 산업의 어떤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내재 가치라고 말한다면 비트코인 내재 가치가 없는 건 맞는데 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버블처럼 사라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재 가치가 없으면 차라리 이런 주장을 해야 돼요. 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10만 원을 넘을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이 돼요. 그럼 저도 인정을 하겠어요. 근데 넘었잖아요. 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100만 원을 넘을 수 없어요. 그건 말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지금 비트코인 5천만 원인데 내재 가치가 없어서 0원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틀려요. 왜냐하면 내재 가치가 없는 줄 알고 5천만 원이 된 거예요. 비트코인 누군가가 사니까 5천만 원일 거 아니에요? 그럼 사는 사람들은 내재 가치가 있다고 믿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내재 가치가 없는 줄 알고 샀는데 5천만 원이 넘는 게 집단 현상으로 나타났다면 이게 종교도 아니고 광기도 아니고 사람들이 갑자기 뭐 홀려가지고 한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럼 이건 현상이에요, 현상. 그럼 내재 가치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이쯤 깨달아야 돼요. 내재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왜 5천만 원 넘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걸 왜 원할까? 누군가는 원하니까 그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전제에서 편승해가지고 투기적 수요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누군가는 원하니까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왜 원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원할까요? 내재 가치도 없는 거를. 그 누군가는 강력하게 원하니까
그 원하는 걸 전제로 누군가는 이제 잠시만 갖더라도 이익을 보려고 투기적으로 하는 건데 모두가 투기적으로 한다면 그 여태까지 못 버티죠. 누군가는 강력하게 원합니다. 실소유자가 있어요. 리스트로 한 5개 정도 꼽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제 유료 강의가 있으니까 거기서 들으시고요. 가장 대표적인 건 이거예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원해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란 뭐냐면 슈퍼리치인데 자산의 일부를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자산으로 만들고 싶어요. 내가 유사시에 국경을 넘는데 경비행기에 실어서 넘는 것도 막힐 때가 있어요. 해양 경비대한테 격추당하거나 그렇게 험악한 시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중국에 엄청난 자산을 갖고 있을 거예요. 중국은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특히 중국은 또 자본 유출에 민감하니까 중국의 정부도 모르고 미국의 정부도 알면서도 못 막는 자산이 필요해요. 도자기가 그걸 할까요? 금괴가 할까요? 달러 뭉치가 할까요? 다 걸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실소유가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00억 이상의 가치물을 국경을 3-4개를 한 달 동안 넘을 수 있는 그것도 평화 시기가 아니라 국제 협약이 통하지 않는 험악한 시기에 무장 경비대 없이 1,000억에 넘는 가치물을 국경 3-4개를 넘을 수 있는 방법은 비트코인밖에 없습니다. 네, 아주 뭐 격세지감이죠. 2014년도에는 어떤 수준이었냐면 비트코인이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사업을 하건 말건 중앙은행이나 세무당국도 관심이 없었어요. 세금 매길 생각도 안 하고. 왜냐하면 세금을 매기면 오히려 그 자산을 인정해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껏 그냥 뭐 어차피 미친 사람들이니까 하다가 스스로 망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어떻게 하면 세금을 뜯어낼까? 그죠? 부터 시작해갖고 하여튼 뭐 관심이 많죠. 부정적인 건 굉장히 관심이 많죠. 국민연금이 260억 원을 뭐 코인베이스에 투자해가지고 이익을 2배 이상 낸 걸로 알고 있는데 2배는 아니고 70억 원 정도를 벌었대요. 근데 아주 바람직한 거고요.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진 국민연금은 도덕적인 그 낡은 관념에 빠지지 말고 현실을 바로바로 이해해서 돈이 되는 건 해야죠. 그것이 아주 뭐 반인륜적이지만 않다면 해야죠. 비트코인도 돈이 되지만 비트코인 채굴도 돈이 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전력 산업이 비효율적인 나라에서는 비트코인 채굴에 빨리 눈을 떠야 됩니다. 전부 다 바뀌지는 않았죠. 근데 뭐 완전히 이제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쓴 책이 진짜로 뭐 베스트셀러 코너에서 제 책을 보게 될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게다가 제목 자체가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이고 그냥 비트코인 그 자체잖아요. 이런 제목을 달고 이렇게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는 건 사람들이 원하는 게 거기에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엘리트들이 그 뻔한 그런 공부하지 않고 떠드는 거에 질린 거죠. 그들이 맞았다면 비트코인은 이미 사라졌어야 되는데 계속 있으니까 대중들의 갈급함이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저게 뭐길래 안 없어지는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하고 진정성은 있잖아요. 10년 동안 이 시장에 있었으니까. 그죠? 이 사람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자. 좀 미친 사람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가 있으니까 10년 동안 있지 않았을까라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이제 좀 분석을 해볼게요. 자, 양자 컴퓨터는 계산을 뭐 1조 배로 합니다. 1조 배로. 양자 컴퓨터는 엄청나게 이제 양자적 안정성을 위해 갖고 마이너스 뭐 276도인 절대 온도에 가깝게 유지를 해야 되고 그래야 이제 그래서 이제 상온 초전도체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튼 아직 실현되려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개념적으로는 있는데 이것을 진짜로 뭐 해킹에 사용할 정도로 이제 일반인이 가지려면 아직 시간이 좀 걸리죠. 기관이 갖는다면 국가기관이 비트코인이나 해킹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기관이 이거를 갖는다면 갖고 있는 걸 모르게 하겠죠. 그렇죠? 아무튼 또 하나는 뭐냐면 양자 컴퓨터가 과연 비트코인 사용하고 있는 SHA-256이라는 특별한 해시 함수를 해킹하느냐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많아요. 해킹 못한다는 게 최근에 제가 본 자료에서는 지배적이더라고요. 그건 또 비트코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SHA는 비트코인만이 아니라 금융에서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바꿔야 돼요. 그럼 양자 컴퓨터가 뚫지 못하는 암호 체계가 없느냐? 있어요. 이제 수학의 세계이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강력하게 계산을 빨리 하는 영역이 있고 계산을 빨리 하는 건 무관하게 이제 다른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암호 체계가 이미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개발돼야 되고 그 안정화돼야 되고 왜냐하면 비트코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 기관도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이제 뚫리니까 미국의 핵미사일도 뚫릴 가능성이 있어요. 해커가 그 핵미사일 단추 누르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함수는 나와야 되고 나오면 비트코인은 하드포크라는 편리한 변신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바꾸면 돼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양자 컴퓨터로 채굴을 하면 채굴을 독점할 수가 있죠. 그거는 이제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양자 컴퓨터가 해시 함수를 만들어내는데 뭐 다른 컴퓨터에 비해서 뭐 엄청난 속도로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채굴을 뭐 혼자서 막 50% 이상 하면 그게 51% 공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비트코인 뚫렸네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지는 않은 게 그 경쟁 우위가 곧 사라져요. 왜냐하면 60%를 채굴을 한다. 그러면 다른 업자들도 양자 컴퓨터를 구하겠죠. 채굴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양자 컴퓨터만 갖고 있는 우위가 없어지죠.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양자 컴퓨터를 쓸 만큼 비싸지 않아. 그러면 다른 업자들은 양자 컴퓨터 사지 않겠지만 국가는 혼자서 채굴을 60%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에 엿을 매길 수가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51% 공격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51%의 채굴 파워를 장악한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뺏는 건 아니에요. 자기 비트코인을 여러 번 계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 번 계산할 수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가가 양자 컴퓨터로다가 압도적인 계산 능력을 갖고 있으면 나머지 채굴 업자들이 뭉쳐서 비트코인이 둘로 갈라져요. 그래가지고 양자 컴퓨터로 채굴하는 비트코인이 하나 있는 거고 거기에는 사람들이 이거는 자산으로 인정 안 하겠죠. 하나는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제 만든 거에서 또 그것까지 개입을 해. 그럼 또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격은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그렇게 막 혼란이 지속되면. 그래도 영원히 되지 않는다. 세 가지를 꼽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워낙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회복하는 과정이고요. 올해만 보면 이제 2배 이상 올랐지만 2년치를 보면 그냥 떨어진 상태거든요. 아직. 또 한 가지는 SEC가 재판을 2개를 줬어요. 하나는 리플한테 줬고 하나는 그레이스케일한테 줬는데 결론은 뭐냐면 미국의 법원이 SEC한테 자의적이고 변덕스럽고 네 맘대로 하는 거 이제 그만해 이런 거예요. SEC는 비트코인 관련한 파생 상품의 허가권을 갖고 있어요. 비트코인의 허가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블랙락이나 이런 다들 아는 회사가 SEC에 비트코인 관련한 상품을 신청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240일 동안 연기할 수 있어서 내년 1월이나 3월에 여러 ETF의 신청 시한이 돌아오면 한꺼번에 전부 승인을 한다는 소문이 지배적이에요. 소문이 지배적인 거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하고는 사실은 다른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비트코인을 지켜보았지만 SEC가 ETF를 승인한다는 소문이 지배적이었던 데는 제가 기억하기로 벌써 3번째입니다. 그러다 캔슬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도래합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예요. 3가지 정도가 있네요. 2년 전에는 이제 비트코인 물어보면 인덱스 오브 일리시트 액티비티 그래가지고 불법적인 일의 지표야. 특히 자금 세탁에 사용되지 이렇게 말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지정학적인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인터내셔널 어셋이라고도 하고 금융의 혁신을 가져오는 잠재를 갖고 있다고도 하죠. 좋은 말 다 갖다 붙이는데 내용이 바뀐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금 세탁에 쓰이는 이유도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그 속성 때문이고 국경을 무시하는 속성 때문이고 로컬 화폐에 지배당하지 않는 그런 인터내셔널 어셋일 수 있는 것도 바로 비트코인이 국경을 무시하는 보편적 자산으로서의 갖고 있는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알고 있었는데 옛날에는 이거를 막아야 되는 입장이었으니까 부정적인 걸 부각한 거고 2년이 지나서는 자기네 회사가 이것을 주요한 상품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니까 이제 좋게 말하는 거겠죠. 원래 이제 엘리트들이 그래요.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지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대답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건데요. 일단 중국은 ETF에 관심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비트코인이 치솟아 오르는 것에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2013년도 비트코인 붐 때 물을 끼얹어서 찬물을 끼얹어서 끈 것도 중국이에요. 중국 인민은행장, 중앙은행장이 바로 대응을 했죠. 그래서 중국의 기업들은 비트코인에 노출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바로 폭락을 시켰고요. 2017년도에는 중국의 입김이 좀 약화됐지만 거래소를 퇴출시켰어요. 중국 내 비트코인 거래소를.
2021년도 불장에서는 채굴자들을 퇴출시켰죠.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 붐이 다시 온다면 중국이 남은 카드는 중국인들의 비트코인 소유 금지일 겁니다. 할 거라고 보는데 확실하진 않지만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거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겠죠. 실제로 못 막죠, 비트코인은. 채굴도 못 막았어요, 결국은. 중국의 채굴 비중은 대략 20% 정도 봅니다. 한때는 거의 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슬금슬금 올라갔죠. 중국은 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작지 않아요. 큰 나라를 아직 저는 그래요. 국가 행정력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15억의 인구를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그런 국가 행정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아직 없지 않을까.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중국은 왜 그러냐면 자본 유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중국으로 자본을 들어오는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중국에 있는 자본을 외국으로 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하진 않은데 미국의 엘리트들은 오래전부터 공부를 한 거고요. 물론 중국도 오래전부터 공부한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의 엘리트들은 비트코인 막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막을 수 없으면 포섭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금융망에서 포섭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음모론적인 레파토리지만 이번에 바이낸스 사건도 그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는 이제 지금 전 세계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거래량의 40%를 차지해요. 근데 오너는 중국인은 아니지만 중국계잖아요. 근데 FTX, 바이낸스 전부 이렇게 뭐 하고 있을 때 미국의 월가에서 피델리티 뭐 이런 회사들이 거래소 만들었어요. 거기서는 이제 여러 코인을 하진 않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다음 라이트코인 이렇게 하는데요. 비트코인 캐시가 있다가 퇴출됐죠. 그러니까 원래 이 거래소업이라는 게 기존 금융업의 업권이거든요. 왜냐하면 고객 예탁금도 되게 많고 그 예탁금 관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금융망이 해야 되는 일인데 금융기업들이 여태까지 태만했죠. 태만하다가 이제 보니까 이게 시장이 되겠거든. 그러면 여태까지 이제 이 시장에서 잘한 애들을 잘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를 들면 자를 수 이번에 이제 짱펑 짜오는 자금 세탁으로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제도권 이익을 품으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누가 이익을 보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야 이게 사설 거래소는 믿을 수 없고 금융기업들이 스폰서를 하거나 금융기업들이 주주로 있거나 금융기업들이 직접 하는 거래소를 이용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이제. 미국은 원래 자본의 유출이나 유입에 되게 유연해요. 노출되어 있고. 근데 중국이나 우리나라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죠. 왜냐하면 중국이 우리나라 모델을 따라왔으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자본이 유출된다 그러면 우리는 나라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 번이 들어왔다가 우리가 한 번 당했죠. 그래서 중국은 자금 시장까지는 금융 시장까지는 개방 안 했었는데 미국이 지정학적으로 이걸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미국도 싫어하지만 중국한테는 저게 아주 급소이라고 판단이 되면 비트코인을 미국은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서 중국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어서 사회 총동원 체제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중국을 총화 체제, 중국어로는 중국 한자는 총화 체제예요. 사회 총화 체제의 균열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쓰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아직도 정치인들은 목소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의 3명의 의원인데 크리스 홀렌하고 엘리자베스 워런하고 팀 카인이 미국 정부한테 북한이 30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 관련한 그런 절도를 했고 2018년 이후에 그중에 50%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쓰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8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상원의원이면 미국에 뭐 쉬운 명밖에 안 되는 굉장히 초고 엘리트들인데 이들은 아직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직도가 아니라 이들은 되게 강경해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한테 유리하다 이런 걸 떠나서 비트코인이 하마스에 도움되고 북한에 도움되고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어떤 단일한 목소리를 낸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오히려 중국이 단일한 목소리를 내죠. 중국이라는 사회 특성상. 네. 그래서 미국의 합의 과정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미국은 또 단순하지가 않아서 실력들이 더 있어갖고 설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거지 중국 정부가 많이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비트코인은. 그래서 미국의 그 국방이나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근거들을 내부에서 얼마든지 얘기하고 있을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이 이렇게 아무리 해도
이게 미국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이제 인정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 미국은 되게 실용적인 마인드가 세니까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고 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관리하고 통제하려면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수밖에 없어요. 제1금융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정확한 통계는 찾아봐야 되는데요. 그 1차 반감기 때는 100배 이상 올랐던 걸로 알고 있어요. 2차 반감기가 이제 2016년에 일었었고 2017년도는 한 20, 30배 반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20년에서 2021년 반감기는 10배 정도라고 보여지네요. 이거는 이제 어디서 어디까지를 잡느냐에 따라서 계산이 다 틀리니까 대략 아주 많이 올라간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분명한 건 반감기 효과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건 맞아요. 왜 줄어들 수밖에 없냐면 질량이 커졌잖아요. 덜 오르면 덜 떨어집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사이에서 이제 비트코인에 물리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경험했던 10년 전에 비하면 굉장히 얌전한 진동이었던 거예요. 사실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수요가 일정하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2배만 올라야 되죠. 2배 이상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또 하나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 떨어지냐면 반감기라는 게 이제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건데 채굴자들의 소득이 반으로 딱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채굴자들이 채굴기를 꺼야 돼요. 아니면 채굴을 그만하든가. 그러면 채굴자들이 순기능이 있어요. 비트코인의 강건성을 높이거든요. 강건성 그러면 튼튼하게 해주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보안상으로. 그러면 채굴자들이 스위치를 끄면 덜 튼튼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면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더 수지타산이 안 맞아 떠나고 그러면 채굴자 떠나니까 더 덜 튼튼해지고 약해지고 그럼 가격 더 떨어지고 그럼 채굴자 더 나가고 이 무한 순환을 이제 데스 스피럴이라고 그래요. 죽음의 소용돌이. 그래서 매번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난 3번 동안. 50에서 25 될 때, 25에서 12.5 될 때, 12.5에서 6.125 될 때. 요번이 이제 4번째가 되는데 이번에도 죽음의 소용돌이 얘기가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그걸 사람들이 많이 바이하진 않을 거예요. 많이 그거를 귀담아 듣진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번에는 이제 반감기 효과가 선방이 될 가능성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10배 정도를 본다면 무난하지 않을까 싶은데 기준점이 지금이 아닙니다. 기준점이 올 초예요. 올 초에서 벌써 2배 됐거든요. 이거보다 2배가 더 되면 10배 근접해져요. 한 번만 더 2배 되면 2번만 더 2배가 되면 이제 10배가 되는 거죠. 이의 N승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2배, 10배라는 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면 까마득해 보이지만 2의 3승만 하면 8배거든요. 매달 지금 5천만 원이라고 치고요. 이게 지금 6개월 전에 1억에서 5천만 원이 됐어요. 반토막이 냈다면 우리가 지금 분위기가 어떨까요? 지금 저 방송 찍으러 안 나오겠죠. 이게 지금 이렇게 까불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찍을 수 있는 건 지금 2천 몇백만 원에서 올라왔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논리적으로는 사실은 반대예요. 사람들의 기분은 지금이 좋죠. 근데 사실은 1억에서 떨어진 5천만 원이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나 모든 자산은 비용과 관련이 있어요. 특히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를 가지고 따지거나 주식처럼 배당률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 얼마만큼의 매몰 비용이 들어갔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1억에서 5천만 원이 됐다는 얘기는 1억에 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억에 산 사람들이 5천만 원이 되면 고통을 받지만 그들은 5천만 원 이상에서 팔려고 하지 웬만하면 지금 팔려고 안 하겠죠. 근데 2,500만 원이 5천만 원 되면 들떠가지고 1억이 될 기대에 벅차있겠지만 냉정한 사람들은 벌써 수익률이 2배이기 때문에 자기가 들인 비용에 비해서 1배를 벌었으니까 처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비용의 함수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채굴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굳이 관련을 맺는다면 비트코인이 1억일 때 채굴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냐면 1억이 들어갑니다. 비트코인이 5천만 원이면 지금 채굴하는데 5천만 원 들어가요. 그건 안 믿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채굴자들이 자원을 무한히 쓸 수 있다는 전제를 좀 하자고 비현실적이지만 지금 채굴 가격은 5천만 원인데 비트코인 1억이야.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합리적이라면? 채굴을 더 키겠죠. 채굴기를 더 킬 거예요. 왜냐하면 킬수록 이익 아니에요? 언제까지요?
마지막에 채굴기를 켜서 동원하는 그 비용이 1억이 될 때까지 할 겁니다. 근데 만약 지금 채굴해서 캐는 가격 비용이 1억인데 지금 가격이 5천만 원이요. 어떻게 하겠어요? 채굴기 다 내립니다. 채굴기를 쫙 끄죠. 채굴할수록 손해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한계 비용 수렴의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한계 비용이 가격하고 수렴되는 건 미시경제학의 공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못 믿는 사람 되게 많은데 이게 이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것도 이상한데 아니 비트코인이 1억 5천만 원인데 채굴에 5천만 원이 든다고? 이것도 되게 이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게 더 이상하거든요. 그렇죠. 채굴자가 아니라 이제 채굴에 동원되는 파워를 말하는데요. 해시레이트라고 해가지고 초당 난수표를 찍는 횟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줄어들면 비트코인이 몇천 블록 지나가지고 그게 보통 2주인데 평균을 내요. 그래서 컨펌이라고 하는데 컨펌이 이루어지는 속도가 평균 10분인데 10분보다 이게 짧아져. 쉽게 말해서 지금 채굴 파워에 비해서 난이도가 낮은 거야. 그러면 채굴이 막 1분마다 됩니다. 1분마다. 처음에 딱 컴퓨터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복사해가지고 딱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채굴 1000개가 그냥 한 번에 됩니다. 쫙 돼요. 그럼 못 보셨죠? 그러면서 이제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난이도라는 건 이제 채굴이라는 작업이 빙고를 맞추는 건데 빙고를 맞추는 과정에서 앞에 0을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0의 자릿수가 늘어나요. 이게 난이도거든요. 그러면 앞에 우연히 때려가지고 앞에 0을 0000000 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걸 우연히 때려가지고 0000000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니까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이게 2주에 한 번씩 프로그램상 변경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채굴자가 늘어나면 채굴 파워가 올라가니까 채굴 속도가 빨라지니까 채굴 속도가 평균 5분이 되면 채굴 난이도가 2배로 팍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지는 않는데 함수를 보면 함수가 이렇게 되게 완만하게 변화되어 있어요. 채굴 난이도 올라가서 다시 10분으로 맞추고 채굴자들이 부족해 난이도에 비해서. 그래서 채굴을 아무리 해도 10분마다 안 되고 1시간에 한 번 될 때도 있어요. 비트코인도. 그래서 그걸 2주 동안 평균 냈더니 한 40분에 한 번밖에 안 돼. 그러면 채굴 난이도를 낮춰가지고 10분에 맞추는 거죠. 이런 과정이 있어요. 비트코인. 그 금의 채굴하고 비트코인 채굴을 비교해 설명해주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금은 가격이 오르면 채굴자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금이 채굴이 더 됩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채굴자가 아무리 늘어나도 비트코인이 채굴이 더 되는 건 아니에요.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채굴업자들이 없어진다 그래서 채굴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난이도가 낮아져가지고 채굴이 돼요. 뭐 그렇죠. 채굴자들이 뻐기고 다니면 늘 가격이 떨어지더라고요. 근근히 비즈니스를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과하게 올랐다는 거죠. 채굴자들은 비용을 지불하는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채굴한 거를 비용으로 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한계 비용 수렴의 원칙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 내고 나면 별로 남는 게 늘 별로 없어야지만 시스템이 강건한 상태인 거죠. 쉽게 말하면 채굴자들은 비트코인이라는 화폐의 발행자들이기 때문에 발행자가 이익이 많다는 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랑 비슷한 거예요. 쇠노리지가 많다는 뜻이거든. 중앙은행이 5만 원짜리 발행하면서 얼마 쓰겠어요? 한 5천 원 쓴대 5천 원.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 우리가 안 믿는 대신에 비트코인을 믿는 이유는 비트코인 5만 원짜리 발행하는데 5만 원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비트코인을 투자할 때는 각오를 하셔야 되는 게 저도 그거를 망각해서 아주 오랫동안 한 1년 반 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제가 비트코인에 빠져가지고 살 때 평단가가 50만 원이었지만 제가 분할 매수라는 원칙이 이제 너무 중요하니까 3주에 걸쳐서 분할 매수했거든요. 그런 분할 매수를 하면 안 되는데 3주에 걸려서 분할 매수를 하고 나서 한 달쯤 지나가지고 반토막이 났어요. 사실은 뭐 기다리면 되는 거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반토막이 났을 때 내가 같은 돈으로다가 썼으면 비트코인을 그 좋은 비트코인을 2배나 더 얻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쨌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늘 다음 달에 내가 이번에 투자하면 다음 달에 반토막이 날 수 있다는 그런 사고를 해야 돼요. 사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 세계에서는. FTX 사건도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무슨 일이든지 벌일 수가 있고 사람들은 무슨 일에서 반응을 하고 다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되게 쉽지만 이 쉬운 지식을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오해를 하죠. 예를 들어서 가격이 요번에 짱펑짜오가 이제 그 감옥 간다는 뉴스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더 떨어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거를 안 좋은 뉴스라고 해서 그래요. 근데 지금 가격이 버텨주니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좋은 뉴스네. 생각 바꾸는 거거든요. 오해가 늘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투자할 때는 다음 달에 반토막이 날 거를 각오하셔야 돼요.
업사이드도 크지만 반토막 날 수 있어요. 비트코인이니까 반토막만 보면 되는 거죠. 다른 알트들은 다음 달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비트코인을 발견하면서 바로 책을 썼어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알려야 된다는 어떤 그런 사명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강했다라는 책을 써서 저작가 60%로 300권을 사서 택배비까지 물면서 지인 300명한테 돌렸습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지금 100배가 올랐으니까 제 주변 지인들 300명 중에 한 100명은 부자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100명은커녕 뭐 10명도 안 될 거예요. 대부분은 책을 받았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까먹고. 제가 비트코인을 설득하면서 좌절을 많이 했어요. 비트코인을 설득할 수 없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오해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비트코인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화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고요. 또 금융에 대해서 잘 몰라요. 금융에 대해서 안다는 사람들은 그냥 현실 금융의 메커니즘을 아는 거고요. 우리가 인간이 왜 금융을 필요로 하고 금융이 근본적으로 뭘 해결하고 금융이 도대체 뭔지에 대한 고민을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어두운 게 국가예요. 국가에 대해 안에 살고 국가를 믿으면서도 국가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전부 이공계가 답하는 게 아니라 인문학적인 지식이 상당히 축되어 있거든요. 인문학적인 지식의 정점은 2000년 그리스라고 볼 정도로 동양에서도 노노 맹자가 절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오래전에 완성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런 담론들은. 근데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할 뿐이에요. 낡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제가 그 1차 자료에 접근해가지고 그걸 다 읽은 건 아니지만 그런 족보가 있는 인문학을 가지고 화폐 자체, 금융 자체, 국가 자체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면서 비트코인을 설명해 보려고 시도했죠. 그러다 보니까 책이 되게 두꺼워졌어요. 이 책을 읽으면 이번 책에 대한 반응들을 쭉 봤더니 그래도 전작들보다는 매우 쉽다라는 반응이 많더라고요. 아마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게 책이 더 쉬운 건 아니고 그동안 또 많이 노출이 된 거죠, 본인이. 그동안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여러 유튜버들도 있고 이제 듣다 보니 좀 많이 이제 납득이 됐고 그리고 사람들은 익숙해지는 거하고 이해한 거를 혼동해요. 사실은 익숙해진 거죠. 이해한 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 이제 가격이 떨어져 보면 알아요. 가격이 떨어져 보면 공포에 저도 그러거든요. 공포에 순간적으로 본능이니까 공포에 휩싸이면 내가 뭐 한 거지라는 생각을 제가 몇 번 했어요. 지난 10년 동안. 아주 많이는 안 했는데 2번, 3번 심각하게 내가 혹시 큰 착각을 했나? 가격이 떨어지면 저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해한 거 아닐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면 다 던지거든요. 이해했다면 그렇게 쉽게 안 던져요. 근데 비쌀 때 던지겠죠. 이해했다면. 근데 떨어지면 던져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해한 거 아니에요. 익숙해진 거죠. 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그 비트코인의 계절은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2년 정도 보고 있는데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시간을 내서 공부하고 관심을 가지면 제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 여러분들을 배신하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엘리트들이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멀리하도록 하고 있는 것뿐이고요. 비트코인은 도도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인생이 지금부터 한 10년 이상 남으셨다면 여러분하고 같이 가는 현상이니까 반드시 시간과 관심을 들여서 공부해 보셔야 됩니다. 이상.